나는 올해 65세, 이름은 최영수다. 젊었을 때부터 제조업체에서 35년을 일했고 정년퇴직을 하며 퇴직금 4억 원을 받았다. 한 회사에서만 꾸준히 일해왔기에 퇴직 후에는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다. 국민연금도 있고 집도 자가였으니 큰 걱정은 없었다. 내 아내는 몇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딸 하나뿐이다. 딸은 나와 다르게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도 나왔다. 다행히 번듯한 직장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지내는 줄 알았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찾아와서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했다. 사위 될 사람이 가진 돈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은행 대출도 어렵고 시댁에서 해주는 지원도 크지 않다고. 처음에는 좀 미안한 듯 조심스럽게 말하더니 결국 울먹이면서 아빠가 도와줄 수 없겠냐고 했다. 그 순간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전 재산 중에 딸을 위해 쓰지 못할 돈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퇴직금 4억 중 3억 5천만 원을 딸의 전세자금으로 보냈다. 나중에 갚을게라는 딸의 말에 나는 손사래를 쳤다. 내가 돈을 받고 살겠냐. 그냥 너희 잘 살아라라고 했다. 남은 5천만 원이면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연금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지를. 퇴직 후 처음 12년은 별 문제가 없었다.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많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소소하게 여행도 다니고 가끔은 좋은 음식을 먹으며 지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생각보다 빠듯했다. 처음에는 어차피 큰돈 들어갈 일 없으니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비며 공과금, 경조사비까지 나가다 보니 남은 돈이 금세 줄어들었다. 결정적인 건 내 몸이었다. 젊을 때는 큰 탈 없이 일만 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여기저기 아팠다. 허리도 쑤시고 무릎도 아팠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됐다고 했다. 치료를 받으려면 꾸준히 병원에 다녀야 했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다. 그때부터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남은 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현실을 깨달았다. 내 집이 있는 한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재산이라는 건 숫자일 뿐 당장 쓸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남은 돈을 생활비로 쓰기엔 부족했고 방법은 집을 처분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오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전세로 옮기려 했지만 서울 집값은 이미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올라 있었다. 남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월세뿐이었다. 결국 나는 월세 70만 원짜리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이사를 하면서도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아빠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딸의 목소리에 나는 씩씩하게 웃으며 응, 당연하지라고 대답했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다.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고 연금만으로는 월세 내기도 빠듯했다. 나는 고민했다. 딸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지만 딸 부부도 아이를 키우느라 빠듯하게 살고 있었다. 아빠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갚을게라는 딸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결국 내 힘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딸에게 다시 손을 벌릴 수는 없었다. 아무리 내가 전세자금을 줬다 해도 지금 딸 부부도 빠듯한 형편일 텐데 또다시 돈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말하는 건 차마 못하겠더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하며 키운 딸인데 이제 와서 아빠 좀 도와줘라고 말하는 게 너무 초라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65세 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다. 처음에는 편의점 알바 같은 걸 해볼까 생각했는데 서서 일하는 게 많아 다리 아픈 나로선 무리였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손목이 시큰거려 오래 버티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가 경비원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너처럼 성실한 사람은 경비원 하면 좋아.
힘든 일도 많지 않고 규칙적으로 일하면 돼. 친구 말에 혹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다. 생각보다 경비원 자리가 꽤 있었다. 나이 제한도 없고 65세 이상도 환영이라는 글이 많았다. 나는 곧바로 지원했고 운 좋게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다.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출발했다. 솔직히 좀 떨렸다. 퇴직한 이후로 이렇게 정식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면접을 본 관리소장은 다행히 친절했다.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제조업체에서 일했다고 하니 그러면 성실하시겠네요. 이런 일은 꾸준히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경비원으로 일하게 됐다. 첫날 출근하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다. 젊었을 때는 관리자로 일하며 직원들을 지휘했는데 이제는 출입구에서 주민들을 맞이하는 입장이 됐다. 그래도 내 일이니 열심히 하려고 했다.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단지 내 청소도 꼼꼼히 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만만치 않았다. 가장 힘든 건 새벽 근무였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야간 근무 날이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나이 먹고 새벽에 깨어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거기다 한밤중에 취객이 들어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어떤 날은 주민이 주차 문제로 나에게 화를 내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도 했다.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어쩌겠나. 이게 내 현실이었다. 그래도 매달 150만 원 정도라도 벌 수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월세 내고 나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중요했다. 가끔 딸이 연락을 해 아빠 잘 지내? 라고 물을 때면 나는 일부러 밝게 말했다.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낸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허탈했다. 딸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나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한 번은 딸이 아빠 시간 되면 우리 집에서 밥 먹자라고 했다. 오랜만에 만난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를 보니 반가웠다. 하지만 대화 도중 사위가 무심코 한마디를 했다. 요즘 전세금이 또 올랐어요. 대출 없이 집 사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죠.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칫했다. 내가 준 돈으로 산 전세인데 이제는 그 돈으로도 부족하다고? 그 순간 딸 부부가 내게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완전히 실감했다. 애초에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내 가슴 깊숙이 찌르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4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가는 처지가 됐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오래도록 생각했다. 돈을 다 주면서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가 밀려오는 건 왜일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노후는 누가 챙겨야 하는 걸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다. 나는 그저 매일 출근해서 문을 지키고 야간 근무를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다짐했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아파트 출입문을 지키고 저녁이면 돌아와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예전 같으면 이 나이에 손주들이 재롱을 떨며 뛰어노는 걸 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다. 경비원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몸을 움직이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런데 점점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허리는 점점 더 쑤셨고 밤새 서서 근무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의사도 쉬엄쉬엄 하라고 했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약을 먹으며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근무 중에 갑자기 다리가 풀려 넘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내 몸을 더 망치기 전에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몸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거기서 소개받은 일이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는 녹색 어르신 일이었다. 시간도 짧고 몸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됐다. 물론 월급은 적었지만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었다. 나는 바로 지원했다. 그렇게 경비원 일을 그만두고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일을 시작했다. 아침이면 노란 조끼를 입고 횡단보도에 서서 조심히 건너 라고 외쳤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라도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다행이었다. 딸에게는 아직도 말하지 않았다. 딸이 알면 또 마음 쓸까봐 그냥 요즘 잘 지낸다 정도로만 얘기했다. 솔직히 이제는 딸이 돈을 갚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없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던 거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다. 퇴직금은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한 것이었어야 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내가 힘들어졌을 때 자식이 그걸 다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결국 나는 나 혼자다. 이제는 자식 걱정 그만하고 내 삶을 살기로 했다. 큰 돈은 못 벌어도 적어도 내 두 발로 서서 내 힘으로 살아갈 거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때 내가 퇴직금을 다 주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